짙은 염소 냄새와 후텁지근한 습기가 거대한 실내 수영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창원의 진하의 해군기지, 대한민국 해군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의 공기는 단순한 물 냄새 이상의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천장의 거대한 채광창을 통과한 오후의 햇살이 수면에 부딪혀 수천 개의 은빛 조각으로 부서졌고, 그 빛은 훈련으로 단련된 젊은 육체들 위에서 번들거렸다. 한미 합동훈련의 일환으로 며칠간 이어진 고된 해상 기동 훈련이 막 끝난 뒤였다. 양국 해군 장병들에게 주어진 짧은 휴식 시간이었지만 이 거대한 수영장 안의 공기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수영장의 절반 이상은 미 해군 특수부대 CL 대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굴었다. 거대한 근육질의 몸을 과시하며 물속에서 럭비공을 던지거나 서로를 물에 처박으며 내지르는 괴성은 철제 구조물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세계 최강이라는 오만함과 타인에 대한 고려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그들의 지휘관인 대릭 데몬 밀러 대위가 있었다. 그는 물 밖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부하들의 유의를 지켜보고 있었다. 매처럼 날카로운 눈,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위로 얕게 팬 흉터가 그의 별명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증명했다. 밀러에게 이 합동훈련은 동맹국과의 우호를 다지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압도적인 우월성을 재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했다. 반대편 구석, 다이빙대 그림자 아래에는 한국 해군들이 조용히 모여 있었다. 그들 역시 최고의 정예 병력임을 자부했지만 미국 특수부대원들의 노골적인 영역 표시의 불쾌감을 애써 감추며 자신들의 구역을 지킬 뿐이었다. 그 무리에서도 조금 떨어진 곳, 이서연 하사는 수영장 타일 바닥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주변에 솟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호흡에 집중하고 있었다. 숨을 아주 깊게 들이마시고 뱃속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공기를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아주 길게 내뱉었다. 그녀의 몸은 다른 해군들과 비교해도 특히 거대한 대원들 옆에서는 유난히 작고 가늘어 보였다. 그녀 곁을 지키고 있던 동기 박지훈 하사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미국 놈들 좀 봐. 여기가 자기들 안방인 줄 알아. 특히 저 밀러 대위라는 작자. 눈빛부터가 사람을 깔보고 있잖아. 이서연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그냥 시끄러울 뿐이야. 지훈아, 우리 훈련에나 집중해. 집중. 저 소란 속에서 며칠째 우리 쪽 장비 흘끔거리면서 비웃는 거 몰라. 쟤들은 우릴 동맹이 아니라 자기들 딱가리 정도로 보는 게 분명해. 박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바로 그때였다. 대원 중 하나가 과장된 몸짓으로 헤엄쳐 오더니 한국군 구역 바로 앞에서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켰다. 차가운 염소 소독물이 이서연과 박지훈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다. 라이노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자였다. 그는 킬킬거리며 영어로 짓거렸다. 이봐, 꼬마 친구들, 수영장에서 명상이라도 하는 건가? 여기 물 깊다고. 조심해야지. 기본 훈련은 통과했나 모르겠네. 박지훈이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 자식이 뭐라고 했어? 순간 수영장 전체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모든 시선이 이 작은 충돌 지점으로 쏠렸다. 밀러 대위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맹수처럼 박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통역을 맡은 한국군 연락 장교를 통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넘쳤다. 진정하게. 하사, 내 부하가 좀 거칠어서 말이지. 하지만 우린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 이 훈련의 강도를 모두가 따라올 수 있는 건지. 그의 시선이 박지훈을 지나쳐 여전히 앉아있는 이서연에게 멎었다. 그의 입가에 노골적인 비웃음이 걸렸다. 특히 저렇게 연약해 보이는 병사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설마 구색 맞추기용 장식품은 아니겠지. 장식품 데코레이션? 그 단어가 통역되는 순간 한국 해군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조롱을 넘어 이서연 개인과 그녀가 속한 조직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다. 박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다. 한국군 선임이었던 최경식 상사가 그의 어깨를 누르며 저지했다. 박하사, 참아. 여기서 일 크게 만들면 우리만 불리해져. 밀러는 그들의 반응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수영장을 둘러보며 선언하듯 말했다. 좋아.
이렇게 하자. 지루한 휴식 시간인데. 우호, 증진을 위한 간단한 게임은 어떤가? 우리 해군 특수부대의 기본 중에 기본. 누가 더 오래 물속에서 버티는지 보는 거야. 진짜 뱃사람이 누군지 확인해보자고.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고 거절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짜인 판이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한국 해군 전체가 그들의 조롱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밀러의 시선은 다시 이서연에게 고정되었다. 어때, 저기 저 장식품께서 먼저 해보시겠나. 우리가 구조 장비는 준비해 줄 수 있는데. 실 대원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박지훈이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 개자식이. 최 상사가 그를 막아서는 사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직전이었다. 그때 이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거대한 밀러의 그림자 속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 오만한 대위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듯한 깊고 고요한 심연만이 존재했다. 그녀가 눈을 감았을 때 시끄러운 염소 냄새와 수영장의 소음은 사라졌다. 그녀의 귓께는 오직 하나의 소리만이 들려왔다. 아주 어릴 적부터 들어온 소리. 그녀의 고향. 한림읍 앞바다의 거친 파도 소리와 물질을 마치고 돌아온 할머니와 어머니의 숨결소리. 이서연은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진해의 수영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의 삶 자체였던,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모든 것을 시험하는 제주의 검푸른 바다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수영장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다. 좋습니다. 수영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밀러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이 작고 조용한 동양인 여군이 감히 자신의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들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박지훈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아? 너 미쳤어. 저놈들은 괴물이라고. 이서연은 지훈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밀러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서연의 이 두 마디는 잔잔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가 아니라 심해에서 폭발한 어뢰처럼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밀러는 잠시의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이내 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에게 이것은 이제 막 시작된 아주 재미있는 쇼의 서막일 뿐이었다. 그는 이 연약한 암사슴을 어떻게 짓밟아 이 쇼의 교훈을 모두에게 보여줄지 이미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그는 부하 중 가장 폐활량이 좋고 거칠기로 소문난 라이노를 손짓으로 불렀다. 좋아, 아주 용감하군, 라이노. 가서 저 꼬마 아가씨에게 미 해군의 숨쉬는 법을 가르쳐줘. 라이노가 거대한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그는 목을 꺾으며 우두둑 소리를 냈고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이서연을 훑어보며 수영장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이서연은 묵묵히 그의 맞은편에 섰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고 폐가 아닌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녀만의 호흡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을 바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다. 지긋지긋한 물질과 운명처럼 정해진 해녀의 삶에서 도망치기 위해 이 군복을 입었다. 하지만 운명은 돌고 돌아 그녀를 다시 물 앞으로. 그녀가 가장 잘 아는 그 숨막히는 순간 앞으로 데려다 놓았다. 수영장 내의 모든 소음이 하나의 진공청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긴장으로 무거워진 물의 표면 장력뿐이었다. 한국 해군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 해군실 대원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찾았다는 듯한 조롱의 미소로 두 사람을 주목했다. 거대한 체구의 라이노가 이서연 앞에 섰다. 그는 2미터에 육박하는 키와 그에 걸맞은 엄청난 근육을 자랑했다. 그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흉곽이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 마치 소형 보트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았다. 그는 이서연을 내려다보며 턱으로 그녀를 까딱 가리켰다. 그 몸짓 하나하나에 경멸이 묻어났다. 연락장교가 앞으로 나서 간단한 규칙을 설명했다. 신호와 함께 양측 선수는 잠수합니다. 수면 위로 먼저 나오는 쪽이 패배합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는 즉시 실격 처리됩니다. 라이노는 준비 운동이랍시고 어깨를 으쓱하며 과장된 심호흡을 시작했다. 훅, 하, 폐 전체를 공기로 채우는 소리가 수영장을 울렸다. 그는 동료들을 향해 윙크를 날렸다. 이 게임은 90초 안에 끝날 것이고
자신은 저 작은 동양인 여군이 물을 먹고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며 승리를 만끽할 참이었다. 반면 이서연은 그 어떤 준비 운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길게 내뱉었다. 그녀의 몸에서 모든 공기와 함께 긴장감마저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녀의 몸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그녀는 라이노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물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입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라이노는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첨벙하는 소리가 천장까지 울렸다. 반면 이서연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물을 베고 들어가듯 거의 아무런 소리도 물보라도 없이 수면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수영장 바닥에 두 개의 인형이 나란히 엎드렸다. 라이노는 여유만만했다. 이 정도의 숨참기는 훈련의 기본 중에도 기본이었다. 그는 속으로 초를 셌다. 30초, 완벽하다. 그는 힐끗 옆을 보았다. 작은 한국 여군이 눈을 감은 채 돌석상처럼 엎드려 있었다. 미동도 없었다. 60초. 라이노의 폐가 슬슬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반응이었다. 훈련받은 대로 몸의 긴장을 풀고 산소 소모를 최소화했다. 90초. 이제 고통이 시작되었다. 뇌에서 격렬하게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숨을 쉬어라. 당장. 그는 이 고통을 이겨내는 훈련을 수없이 반복했다. 그는 옆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심지어 공기 방울 하나 새어 나오지 않았다. 순간 라이노의 여유가 사라지고 초조함이 그 자리를 메웠다. 계획이 틀어졌다. 1분 45초. 폐가 터질 것 같았다.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훈련받은 포유류 다이빙 반사가 일어나며 몸이 멋대로 경련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호흡 충동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다시 옆을 보았다. 그녀는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다. 공포감이 밀려왔다. 저건 인간이 아니다. 그의 자존심이 본능적인 생존 욕구 앞에서 무너졌다. 그는 이 여자보다 먼저 나갈 수 없다는 생각보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먼저 느꼈다. 라이노는 수영장 바닥을 발로 격렬하게 찼다. 그는 마치 고래가 물을 뿜듯 수면 위로 튀어올랐다. 푸아 콜로, 콜로커 헉. 그는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공기를 빨아들이며 격렬한 기침을 토해냈다. 실 동료들이 환호성을 지르려다 입을 다물었다. 이서연이 아직 물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의 시선이 수영장 바닥의 작은 인형에 고정되었다. 박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수영장 가장자리를 세게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밀러 대위는 팔짱을 낀 채 미간을 좁혔다. 10초, 20초, 30초가 더 흘렀다. 라이노의 기록을 훌쩍 넘긴 2분 15초가 되었을 때 이서연은 튀어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부드럽게 마치 원래 물의 일부였다는 듯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뒤로 살짝 젖히더니 입술을 오므리고 숨을 내뱉었다. 후이. 그것은 인간의 숨소리가 아니었다. 날카롭고 처연하며 마치 바다 깊은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슬픈 고래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휘파람 소리였다. 그 기묘하고 서늘한 소리는 이 군사시설의 딱딱한 공기를 가르며 모든 사람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쏨비서리. 제주 해녀들이 목숨을 건 물질을 마치고 수면 위로 올라와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내뱉는 첫 번째 생명의 확인. 폐 속의 모든 이산화탄소를 한 번에 밀어내고 새로운 산소를 받아들이는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생존의 방식이었다. 그 숨빗소리가 끝나자마자 이서연은 단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지도 기침을 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호흡은 방금 2분 넘게 잠수했던 사람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을 마친 사람처럼 완벽하게 평온했다. 수영장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실 대원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밀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의한 패배였다. 그는 패배보다 변수를 더 혐오했다. 그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라이노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소리쳤다. 꺼져, 라이노. 그리고 그는 자신의 팀에서 두 번째로 뛰어난 대원을 불렀다.
아이스라는 별명을 가진 피터슨 중위였다. 그는 라이노와 정반대였다.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UDT의 엘리트들과 마찬가지로 호흡 제어 기술의 달인이었다. 아이스! 밀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더 이상 장난이 아니다. 저 여자가 무슨 속임수를 썼든 간에. 진짜 기술이 뭔지 보여줘. 박살 내버려. 아이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서연을 관찰했다. 회복 시간이 전혀 필요 없는 저 평온한 호흡. 그리고 아까 들었던 그 기묘한 소리. 저것은 속임수가 아니었다. 저것은 자신이 모르는 영역의 기술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서연은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다시 눈을 감았다. 코끝에 염소 냄새 대신 비릿한 바다 내음과 해초 냄새가 밀려왔다. 그녀는 10살 때의 자신을 떠올렸다. 할머니의 거친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태왕 망사리를 부여잡고 차가운 겨울, 바다에 뛰어들었던 날, 죽을 것 같은 공포. 하지만 그 공포를 잠재워준 것은 자신보다 더 깊은 곳에서 전복을 따고 올라와 숨을 뱉던 어머니의 숨빗소리였다. 숨은 욕심내면 죽는다. 서연아, 바다는 네 힘을 보는 게 아니야. 네 존중을 보는 거지. 네 숨만큼만 머물다 나와야 해. 숨은 뱉는 게 먼저다. 그래야 바다가 새 숨을 내어주지. 이 수영장은 얕았다. 이들의 도전은 단순했다. 그녀는 평생을 저 심연의 압력과 싸워왔다. 아이스가 그녀의 맞은편에 섰다. 이번에는 어떤 도발도, 조롱도 없었다. 오직 기술과 기술의 차가운 대결만이 남았다. 아이스는 훈련받은 대로 심박수를 낮추고 몸을 이완시키는 데 집중했다. 이서연은 그저 마지막 숨을 길게 비워냈다. 입수.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소리 없이 물속으로 사라졌다. 시간이 흘렀다. 1분. 두 사람 모두 미동도 없었다. 아이스는 기계처럼 산소 소모를 제어했다. 이서연은 바위처럼 고요했다. 2분. 라이노가 탈락했던 시간. 아이스의 가슴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훈련된 몸이었지만 생리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옆을 보았다. 이서연은 이번에는 눈을 뜨고 있었다. 그녀는 염소 소독물로 뿌연 물속의 허공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3분. 이제 이곳은 엘리트의 영역이었다. 수면 위에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박지우는 거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 밀러는 턱 근육이 경련할 정도로 이를 악물고 있었다. 아이스의 몸이 참을 수 없는 경련을 일으켰다. 횡격막이 제멋대로 수축하며 공기를 요구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자신은 실에서도 최고였다. 이길 수 있었다. 3분 30초. 아이스의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졌다. 고통이 극에 달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었자 옆을 보았다. 이서연은 그와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순간 아이스의 모든 통제력이 무너졌다. 그것은 동정인가 아니면 경고인가? 그가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순간 육체의 고통이 그를 삼켜버렸다. 그는 바닥을 차고 미친 듯이 수면으로 솟구쳤다. 그는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라이노보다 더 심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차원이 다른 상대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다시 30초가 더 흘렀다. 총 4분. 이서연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왜 이번에 숨빗소리는 전보다 더 길고 더 날카롭게 수영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승리의 선언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 숨을 들이마시고 평온하게 섰다. 이제 수영장에는 경악과 충격, 심지어 약간의 공포감마저 감돌았다. 미 해군실 대원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침묵했다. 박지우는 환호성을 지르려다 이서연의 그 비현실적인 모습에 압도되어 그저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서연아, 대릭, 밀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제는 수치심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정예의 부대원 2명이 그것도 압도적으로 패배했다. 이것은 그의 리더십과 미 해군 전체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가 직접 나서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끝내야 했다. 두 번째 대결이 끝난 후 수영장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처음에 가볍고 소란스럽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숨 막히는 침묵만이 맴돌았다. 쓰러지듯 물 밖으로 나온 아이스 피터슨. 중위는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으로 몸을 떨며 구석으로 물러났다. 라이노는 아예 벤치에 주저앉아 타월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미 해군실 대원들은 더 이상 경멸이나 조롱의 눈빛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 작은 동양인 여군에 대한 순전한 경악과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마저 서려 있었다. 한국 해군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박지우는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주먹을 쥔 채 굳어 있었다. 이서연. 그가 알던 조용하고 묵묵했던 동기. 그녀는 지금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데릭 데몬 밀러 대위.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창백하게 식기를 반복했다. 턱 근육이 격렬하게 꿈틀거렸고 굵은 목에 핏대가 선명하게 돋아났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의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세계관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힘이 전부이며 육체적 우월함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어온 그의 신념, 훈련과 기술, 압도적인 피지컬로 무장한 자신의 최정예 부대원 2명이 저 바람 불면 날아갈 듯한 작은 여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의 자부심, 그의 명예, 그가 속한 조직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는 저 여군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디몬이라는 그의 명성은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될 터였다. 이제 장난은 끝났다. 밀러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그는 입고 있던 훈련용 상의를 찢듯이 벗어던졌다. 그의 상체는 분노한 근육들로 뒤덮여 있었고 실전에서 생긴 크고 작은 흉터들로 가득했다. 잘 조각된 화강암 덩어리 같은 그의 몸은 그 자체로 전쟁 무기였다. 그가 움직이자 실 대원들이 길을 열었다.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지듯 그의 앞길이 열렸다. 그는 수영장 가장자리 이서연의 바로 앞에 와서 멈춰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몸을 완전히 뒤덮었다. 니오, 지금, 나. 그의 선언에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한국군 연락 장교와 최경식 상사가 다급하게 다가와 그를 막아섰다. 밀러 대위님,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이건 우호 증진을 위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미 충분합니다. 하지만 밀러는 그들을 마치 벌레처럼 밀쳐냈다. 방해하지 마시오. 이건 더 이상 게임이 아니야. 군인 대 군인의 대결이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이서연은 그런 밀러를 조용히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들끓고 있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승리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았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이기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 모습에서 익숙한 풍경을 보았다. 욕심. 더 깊은 곳으로. 딱 하나만 더. 자신의 숨 한 개를 무시하고 바다에 도전하다 결국 돌아오지 못한 어부들의 마지막 눈빛. 할머니가 평생을 경고했던 바다가 가장 싫어하는 욕심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그를 피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대결이 준비되었다. 이번에는 심판을 보는 병사의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다. 입수. 밀러는 마치 어뢰처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엄청난 양의 물이 튀어오르며 수영장 전체를 울렸다. 그는 분노를 힘으로 바꾸어 폭발적인 속도로 바닥을 향해 돌진했다. 하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부드럽게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그의 뒤를 따랐다. 물속에서 두 사람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밀러는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킨 채 엄청난 정신력으로 몸의 본능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의 자세는 공격적이었고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부셔버릴 듯한 기세였다. 반면 이서연은 몸의 모든 힘을 빼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긴 듯 보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갔다. 1분, 2분, 3분. 아이스가 버텼던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물속에 있었다. 수면 위의 사람들은 이제 경악을 넘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저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3분 30초. 밀러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배는 불덩이처럼 타오르는 듯했고 관자놀이에 혈관이 터질 것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는 지옥주 훈련,
수중 폭파 훈련, 포로 신문 훈련을 모두 이겨냈다. 그 어떤 고통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는 데이몬 밀러였다. 그는 질 수 없었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옆을 보았다. 이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고요하게, 평온하게. 바로 그 평온함이 밀러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다. 그는 저 여자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했다. 4분, 이서연은 수영장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제주의 깊은 바다, 비양도 앞바다 20m 아래 바위에 몸을 고정하고 있었다. 차가운 수압이 온몸을 짓눌렀다. 숨이 찼다. 하지만 이 고통은 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호였다. 살아있다는 신호. 그녀는 고통과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받아들였다. 압력을 받아들이고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었다. 심장 박동이 극한까지 느려졌다. 그녀는 할머니였고 어머니였으며 그 바다에서 살아남은 모든 해녀들의 숨을 대신 쉬고 있었다. 밀러의 의식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그의 눈에 비친 수영장 바닥의 타일이 기괴한 형태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환각을 보고 있었다. 4분 30초! 밀러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이 그의 생명줄을 억지로 붙들고 있었다. 그는 다시 이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없었다. 대신 검은 소복, 해녀복을 입은 늙은 여인이 바구니를 든 채 심연 속에서 자신을 가만히 노려보고 있는 환영을 보았다. 그것은 바다 그 자체의 얼굴이었고 그의 오만함을 심판하는 죽음의 얼굴이었다. 공포가 그의 자존심을 삼켰다. 밀러의 몸이 크게 한번 튕겨 오르더니 이내의 모든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의 눈이 뒤집혔다. 굳게 담은 입에서 마지막 남은 공기 방울들이 허무하게 새어나왔다. 그의 육체가 힘없이 바닥에서 떨어져 나가 서서히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세상에 밀러가 실신했다 구조해. 미군 측 심판이 비명을 질렀다. 수영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실대원 2~3명이 급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어 축 늘어진 밀러의 몸을 건져 올렸다. 물 밖으로 끌려 나온 밀러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다급하게 소리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그로부터 30초가 더 지난 후 총 4조분을 넘기고 나서야 이서연이 조용히 물 위로 떠올랐다. 후액! 그녀의 숨빗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처연하게 혼란에 빠진 수영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응급처치를 하는 다급한 외침과 패닉에 빠진 실대원들의 고함소리 사이로 오직 그녀의 그 숨소리만이 모든 것을 압도하듯 선명하게 울렸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였고 동시에 승리의 소리였다. 그녀는 의무병들이 밀러에게 달려들어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광경을 담담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기쁨도 패자에 대한 연민도 없었다. 오직 깊고 고요한 바다와도 같은 평온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 기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밀러 대위는 의무실로 실려갔다가 꼬박 하루 만에 복귀했지만 그의 안에서 무언가 영원히 부서져 버린 듯했다. 그는 더 이상 큰 소리로 웃거나 오만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유령처럼 조용히 훈련 스케줄만 소화했다. 그의 부대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한국 해군, 특히 이서연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한국 해군에 이름 없는 여군 하사 1명이 미 해군 최강의 특수부대원 3명을 그것도 그들의 지휘관까지 물속에서 실신시켰다는 이야기는 진화의 기지를 넘어 대한민국 군 전체의 전설이 되었다. 합동훈련이 끝나기 전날 밤이었다. 이서연이 혼자 장비를 점검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의 앞에 와서 섰다. 데릭 밀러였다. 며칠 전에 오만하고 분노에 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디몬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 앞에서 완전히 부서졌다가 겨우 다시 일어선 한 명의 군인이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툰 한국어로 입을 열었다. 그가 이 말을 하기 위해 며칠을 연습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났다. 삐빨 하사! 이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날 내가 무례했다. 당신과 당신의 해군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는 통역관도 없이 자신이 아는 모든 한국어를 쥐어 짜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미국식 예절이 아닌 한국의 방식으로 어설프지만 진심을 담아 깊이 허리를 숙였다. 나는
힘이 오직 근육에서만 나온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당신의 힘을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은 나에게 다른 힘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이서연은 그의 사과를 묵묵히 받았다. 그녀는 이 오만한 군인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깨닫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바다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대위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강한 자에게도 약한 자에게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깊이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밀러는 그 철학적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말에 담긴 무게와 진실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이서연을 향하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진심 어린 존경이 담긴 날카로운 경례를 붙이고 돌아섰다. 첫 번째 파도는 그렇게 지나갔다. 하지만 이서연이 일으킨 이 거대한 파문은 이제 막 그녀의 운명을 더 깊은 심해 뒤로 이끌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서연이 수영장에서 일으킨 거대한 파문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깊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더 이상 하사관들 사이의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었다. 그 사건은 진하의 기지 사령부의 최고 지휘관에게까지 보고되었다. 처음 공식 보고서는 지극히 절제되고 건조한 단어들로 채워져 있었다. 한미 합동훈련 중 휴식 시간 발생한 우발적 사고, 미측 장교 디 밀러 대위, 과도한 잠수 시도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실신, 즉각적인 응급처치 후 의무실 이송, 현재 회복 중. 진하의 기지 사령관인 손제독은 서류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수십 년간 군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지휘관이었다. 그는 이 보고서가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직감했다. 우발적 사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데몬 밀러가 저산소증으로 실신할 때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였다고? 그것도 단순한 휴식 시간에. 그는 현장에 있었던 연락 장교에게 비공식적인 구두 보고를 명령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는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3명의 실대원, 3번의 대결, 그리고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여군 하사. 순비소리! 손제독은 그 기묘한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그는 즉시 이서연 하사의 인사기록 카드를 요청했다. 모니터에 떠오른 기록은 지극히 평범했다. 체력 검정 상위권, 우수한 사격술, 조용하고 성실한 근무 태도, 징계 기록 전무, 그 어떤 기록에도 그녀가 5분 이상 숨을 참을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손제독의 시선은 파일의 가장 아랫줄, 단 한 줄의 정보에 고정되었다. 출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 제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는 단 한 사람을 떠올렸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에 명령했다. 지금 즉시 UDT 훈련단, 윤태용 상사를 내 사무실로 들게 하게. UDT CL 훈련교관단 선임 상사인 윤태용 상사. 그는 해군 내에서도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밀러처럼 거대한 근육질의 사내가 아니었다. 그는 거친 바닷바람에 잘 마른 부표처럼 보였다. 가죽처럼 변한 피부,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본 듯한 눈. 그는 대한민국 최강 특수부대의 문지기이자 혼 그 자체였다. 윤 상사가 제독실로 들어섰다. 그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 역시 이서연의 출생지에 머물렀다. 어떻게 생각하나? 윤 상사 제독이 물었다. 윤태웅은 잠시 창밖의 진해의 앞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사무실 창문에서도 늘 보이던 풍경이었다. 제주 한림, 그리고 순빗소리.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제독님, 그녀가 진짜라는 건가? 제가 아는 한, 순빗소리는 흉내 낼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그 자체에서 나오는 호흡입니다. 윤태웅이 대답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독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서연은 그 사건 이후 다시 일상 업무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에게 그 일은 마치 기이한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고, 박지우는 그녀에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쉴 새 없이 캐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UDT 선임 상사의 호출 명령이 떨어졌다.
그녀가 불려간다는 소식에 부대 전체가 술렁였다. 박지훈은 그녀가 미군을 망신시킨 것 때문에 심각한 징계를 받을까봐 안절부절 못했다. UDT 훈련단은 일반 해군 병사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성격과도 같은 곳이었고 그곳에 살아있는 전설이 일가의 하사를 직접 호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서연은 긴장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윤태웅 상사의 사무실 문을 노크했다. 사무실은 바다 냄새로 가득했다. 짠내와 오래된 가죽 냄새, 그리고 희미한 총기 기름 냄새. 벽에는 UDT의 역사를 보여주는 낡은 사진들과 작전지도, 온갖 종류의 잠수 장비들이 걸려 있었다. 그곳은 상어의 소굴이었다. 윤태웅 상사는 책상 뒤에 앉아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체격, 손, 눈빛, 심지어 호흡까지 훑는 듯했다. 그는 수영장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완전히 예상 밖의 것이었다. 한리무브 어디지? 그것은 군사적인 질문이 아니었다.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이서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귀돌입니다. 윤태웅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을을 안다는 듯이. 집안 해녀가 있나? 그 질문에 이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 군에 입대하면서까지 숨기고 싶었던 그녀의 정체성. 그녀의 모든 것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녀의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평생을 바다와 싸우며 전복과 소라를 캐온 여인들. 이서연은 그들의 삶을 혐오했다.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어야 하는 삶. 15살 때부터 이미 소금물에 절어 갈라지고 흉터가 가득했던 자신의 손. 다른 잠수부의 아들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폐가 망가질 때까지 물질을 이어가야 하는 그 정해진 운명. 해군은 그녀의 도피처였다. 이곳은 깨끗했고. 모든 것이 규율과 논리로 돌아갔다. 이곳은 바닷속이 아니라 바다 위였다. 그것은 그녀에게 결정적인 차이였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을 철저히 숨겼다. 동료들은 그저 그녀가 수영을 잘하는 군인 정도로만 알 뿐이었다.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해녀이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새어나왔다. 윤태웅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진해항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왜 우리가 최강인지 아나? 훈련을 더 혹독하게 받고 장비가 더 좋아서 천만에 마지막엔 바다가 결정하지. 우린 부대원들에게 바다와 싸우는 법을 가르친다. 견디는 법, 살아남는 법. 하지만 그가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심해처럼 깊었다. 이 하사의 조상들은 바다와 싸우지 않았어. 그들은 바다와 하나가 되었지.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자네가 뱉어낸 그 소리. 숨빗소리. 그건 교범으로 가르칠 수 있는 호흡법이 아니야. 그건 수백 년의 생존이 자네의 유전자에 새겨진 결과물이다. 자넨 저 실 대원 앞에서 그냥 숨을 참은 게 아니야. 자넨 저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거야. 윤태웅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사무실의 공기를 압도했다. 해군에겐 무기가 필요하다. 대부분은 강철로 만들지. 어떤 건 코드로 만들고. 하지만 아주 드물게 그 무기는 사람이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 앞에 책상 위로 던졌다. 금빛 UDT CL 휘장이었다. 자네가 가진 그 능력, 함선 갑판이나 닦으면서 낭비하고 있어. 자네가 태어난 그 바다가 지긋지긋해서. 그걸 정복하려고 해군에 왔겠지. 내가 틀렸나. 이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우리는 전투병과 과정의 여군을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윤 상사의 목소리가 낮고 엄숙해졌다. 행정체계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정치인들은 너무 이르다고 말하지. 그리고 내 부하 녀석들은 여군이 전장에서 짐덩어리가 될 거라고 말한다. 그는 이서연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나는 이렇게 말하지. 그놈들은 아직 너를 만나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자네에게 합격을 약속해 줄 수는 없다. 나는 그저 지옥의 문을 열어줄 뿐이야. 자네는 그 길을 혼자 걸어가야 해. 그들은 매일, 매 순간 자네를 부러뜨리려고 할 거다. 자네를 증오할 테지. 하지만 만약 자네가 그 문을 통과한다면 자넨 이 해군에서 힘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새로 쓰게 될 거다.
이서연은 책상 위에 휘장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그녀가 그토록 도망치려 했던 그것, 그녀를 올가매던 해녀의 피, 그 숨막히는 운명, 그것이 지금 이 불가능한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도피처가 아니라 그녀만의 길이었다. 그녀는 70대에도 자신보다 더 강했던 할머니를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 앞에서 산산조각 났던 밀러 대위를 생각했다. 할머니는 약하거나 갇혀있던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그녀가 알던 그 어떤 남자보다 강인한 존재였다. 이서연은 고개를 들어 윤태용 상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수영장 가장자리에 섰을 때와 같은, 바다와도 같은 고요함만이 존재했다. 언제 시작합니까? 이서연이 UDT SEAL 훈련 과정에 특별 편입되었다는 소식은 훈련소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것은 조용한 연병장에 떨어진 수류탄과도 같았다. 근육질의 남성들만 득실거리는, 대한민국 해군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강인한 남성성의 상징과도 같은 이곳에 전투병과 훈련생으로 여군이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세계관에 대한 도전이었다. 훈련 첫날, 100명에 가까운 훈련생들이 진해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도열했다. 모두가 똑같은 훈련복에 똑같은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103번 이서연 하사만이 그 대열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빛나고 있었다. 연병장 중앙에는 모든 훈련생의 절망과 공포의 상징인 퇴교의 종이 매달려 있었다. 훈련을 포기하는 자는 누구든 저 종을 3번 울리고 떠나야 했다. 훈련생들 앞에 이 기수의 훈련 교관단장이자 해군사관 학교 출신의 엘리트인 강인철 중위가 섰다. 그는 밀러와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다. 밀러가 통제 불가능한 야생 곰 같았다면 강인철은 완벽하게 재련된 강철 검과도 같았다. 그는 UDT의 전통과 명예를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광신도에 가까운 군인이었다. 그런 그에게 여군 훈련생, 그것도 상부의 지시로 특별 편입된 이서연의 존재는 모욕 그 자체였다. 그는 이것을 윤태용 상사와 손재독이 감행한 UDT의 신성한 영역을 더럽히는 위험한 정치적 쇼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강인철이 훈련생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113번 이서연에게서 잠시 머물렀다. 그의 눈에는 얼음장 같은 경멸이 스쳤다. 제군들,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갈랐다. 이곳은 UDT 훈련소다. 이곳은 너희들의 감정 따위는 배려하지 않는 곳이다. 너희들의 배경도, 학력도 상관없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너희가 언제 부러지는가 하는 것이다. 그의 시선이 다시 이서연을 향했다. 그는 그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말은 그녀를 향한 것이었다. 이곳에 특권은 없다. 이곳엔 남자도 여자도 없다. 오직 훈련생과 퇴교자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이미 그녀를 퇴교 예정자로 낙인 찍고 있었다. 그렇게 지옥주의 문이 열렸다. 첫날부터 훈련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다. 칠흑 같은 새벽에 울리는 총성과 함께 차가운 바닷물이 막사로 쏟아져 들어왔다. 훈련생들은 속옷바람으로 뛰쳐나와 끝없이 이어지는 구보와 팔굽혀펴기, 통나무 체조를 반복해야 했다. 그리고 이서연은 즉각적인 약점을 드러냈다. 그녀는 육지에서 약했다. 그녀의 체격은 다른 남성 훈련생들에 비해 현저히 작았다.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목봉을 어깨에 메고 해안가를 달릴 때 그녀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고작이었다. 그녀가 속한 8번 조는 그녀 때문에 계속해서 뒤처졌다. 조원들의 불만 섞인 신음과 욕설이 그녀의 귓전을 때렸다. 103번 때문에 이게 뭐야? 젠장. 저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 조 전체가 죽어난다. 강인철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미소로 8번 조를 지목했다. 8번 조, 뒤처졌군. 113번 훈련생. 네가 조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8번 조 전원. 목봉 들고 대가리 박아 그녀 때문에 조원 전체가 가혹한 기합을 받았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조원들의 불만은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지옥은 물속에서 완전히 뒤바뀌었다. 살을 내는 듯한 진해의 겨울, 바다에 훈련생들을 밀어넣는 냉수욕 훈련이 시작되었다. 강철 같은 체력의 사내들조차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다.
그들의 몸이 극심한 충격으로 경련을 일으켰다. 전원 입수머리까지 담근다. 모두가 고통에 몸부림칠 때 이서연은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오히려 평온을 되찾았다. 이 차가움은 익숙했다. 이것은 그녀의 고향, 제주의 겨울바다였다. 이 정도의 추위는 그녀가 10살 때부터 견뎌온 일상이었다. 그녀의 몸이 기억했다. 해녀의 생리학적 특성이 발현되었다. 말초 혈관이 수축하며 모든 피를 몸의 중심부로 모아 천을 유지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극한까지 느려졌다. 강인철은 훈련생들이 저천증 직전까지 몰리도록 그들을 물속에 방치했다. 다른 훈련생들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사시나무 떨듯 떠는 와중에도 이서연은 그저 묵묵히 마치 따뜻한 욕조에라도 들어간 듯 평온하게 버티고 있었다. 이 모습은 강인철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다. 다른 모든 이들이 먼저 부서지는 그 지점에서 그녀는 전혀 부서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육지에서 짓밟아 놓으려 했지만 그녀는 물속에서 다시 일어섰다. 고립은 더욱 심해졌다. 식사 시간에 그녀의 식판을 누군가 실수로 엎질렀다. 단 1시간 허용된 취침 시간에 그녀의 관물대가 뒤집혀 있거나 총기에 모래가 가득 차 있는 일이 반복되었다. 다른 훈련생들은 그녀와 엮이면 강인철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를 유령 취급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력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지옥주의 마지막 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해안에서 IBS 고무보트 훈련이 시작되었다. 7명이 한 조가 되어 3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파도를 뚫고 나가 지정된 섬을 돌아오는 지옥의 레이스였다. 강인철은 의도적으로 이서연을 8번 조의 키잡이 조타수 닭 위치에 배정했다. 보트의 가장 뒤편에서 방향타와 자신의 몸으로 조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파도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자리였다. 남성 훈련생 중에서도 가장 체력이 좋은 사람이 맡는 역할이었다. 혈얼번 조 조장은 강인철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본 그에게 충성하는 훈련생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집채만 한 파도가 그들을 덮쳤다. 패드를 조장의 구령에 맞춰 그들은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다. 이서연은 어깨가 부서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방향타를 쥐고 파도와 싸웠다. 그때였다. 거대한 파도가 보트의 측면을 덮치기 직전 조장이 다른 조원들과 눈빛을 교환했다. 지금이다. 왼쪽만 저어. 조장의 외침과 함께 그들은 이서연에게 알려주지 않은 의도적인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보트가 균형을 잃고 격렬하게 요동쳤다. 조원들이 일제히 보트의 무게중심을 한쪽으로 쏠리게 했다. 이서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해 시도였다. 거대한 파도가 보트를 덮쳤고 수백 킬로그램의 고무보트와 6명의 남자가 만들어낸 무게가 방향을 잃고 그대로 그녀를 덮쳤다. 악! 그녀는 짧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차가운 바다 밑으로 처박혔다. 보트가 완전히 뒤집혔다. 혼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고무보트 아래 갇혔다. 설상가상으로 누군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10번 조의 조장이었다. 그는 그녀가 패닉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스스로 퇴교종을 울리거나 혹은 그대로 익사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그녀를 그녀의 지프로 끌어들인 것이다. 보트 아래의 이 어둡고 차가운 혼돈 속 이곳은 이서연이 평생을 살아온 세계였다. 그녀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할머니가 그물에 걸렸을 때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했다. 숨을 참지 마라, 뱉어라, 그리고 몸부림치지 마라. 물이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녀는 발목을 잡은 손을 뿌리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대신 몸을 회전시키며 단 한 번의 강력하고 정교한 해녀식 빈킥으로 그의 소나귀를 부셔버렸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보트 아래의 에어 포켓을 찾아 숨을 확보한 뒤 보트 전복 시 대응 훈련에서 배운 대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 몸 전체의 힘으로 보트를 밀어냈다. 뒤집혔던 보트가 거친 파도 위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서연이 물 밖으로 튀어나왔고 흠뻑 젖은 채 보트 위로 기어 올라왔다. 그녀를 물에 빠뜨렸던 조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울면서 포기하거나 혹은 시체가 되어 떠오를 것이라 예상했다.
그녀의 왼쪽 어깨는 파도와 보트의 충격으로 이미 탈골되어 있었다. 살을 내는 고통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는 반대쪽 손으로 자신의 어깨뼈를 붙잡고 벽에 밀어붙여 뼈를 끼워 맞췄다. 우두둑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비명을 삼켰다. 그녀는 아직도 넋이 나가 있는 조원들을 향해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뭐 하는 거야, 노 잡아 지금. 그 외침에 조원들은 마치 홀린 듯이 노를 잡기 시작했다. 그들은 꼴찌로 해안에 도착했지만 도착했다. 해안에서 망원경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인철 중위는 분노에 차 망원경을 모래사장에 내던졌다. 그는 그녀가 울부짖으며 종을 치러 달려올 것이라 확신했다. 연병장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윤태용 상사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서연이 탈골된 어깨를 부여잡고 막사로 절뚝거리며 걸어갈 때 낮에 그녀를 비웃었던 다른 조의 훈련생 하나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에 전투식량 초코바 하나를 쥐어주고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그것은 지옥의 문 안에서 받은 첫 번째 인정이었다. 지옥주 훈련이 끝났다. 100명에 가까웠던 훈련생은 이제 25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서연은 그 25명 중 하나였다. 그녀의 생존은 훈련소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더 이상 그녀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이나 유치한 괴롭힘은 없었다. 그녀가 육지에서 목봉을 메고 쓰러질 듯 비틀거릴 때면 이제는 누군가가 말없이 그녀의 몫을 조금 더 짊어지고는 했다. 그녀가 얼음장 같은 바다에서 평온하게 호흡을 고를 때면 훈련생들은 경애와 질투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여자나 낙하산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은 동기 103번이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강인철 중귀의 편견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는 그녀의 생존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의 완벽한 훈련 프로그램, 남성성의 한계를 시험하도록 설계된 그의 지옥에서 그녀가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는 그녀를 부술 수 없었기에 이제는 그녀를 조직적으로 고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해녀라는 특이한 배경을 가진 특수개체일지는 몰라도 현대 전장의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UDT 대원은 될 수 없다고 그는 굳게 믿었다. 그녀는 변수였고 강인철은 작전에서 변수를 혐오했다. 지옥주를 통과한 훈련생들에게 마지막 종합 전술 훈련이 주어졌다. 장소는 거제도 남단.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에 위치한 가상의 적 레이더 기지였다. 임무는 야간의 수중으로 침투하여 기지의 핵심 시설을 폭파하고 해상으로 은밀하게 퇴출하는 것이었다. 성공의 관건은 절벽 아래 복잡하게 얽힌 해저 용암 동굴 지대를 통과하는 것이었다. 작전 브리핑 룸. 강인철이 지도를 펼쳐놓고 침투조에게 설명했다. 공식 침투 경로는 알파 루트다. 다소 돌아가지만 조류가 안정적이고 수심이 확보되어 있다. 안전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는 이죽거리듯 웃으며 지도상의 다른 지점을 가리켰다. 그리고 베타 루트가 있다. 내가 신참 시절 개척한 길이지. 용암 동굴의 가장 좁은 부분을 통과하는 지름길이다.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침투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진짜 UDT 대원이라면 이 길을 택해야지. 그는 침투조 편성을 발표했다. 5명의 최정예 훈련생. 지옥주 시절 그녀를 물에 빠뜨리려 했던 그 조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이서연을 힐끔거릴 뿐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강인철이 마지막으로 이서연을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103번 훈련생 하사 이서연. 자네는 육상 기동 점수가 여전히 기준 미달이다. 자네의 느린 속도는 팀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임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녀는 모든 훈련을 통과했지만 그는 억지로 꼬투리를 잡고 있었다. 따라서 자네는 침투조에서 제외한다. 자네 임무는 후방 500m 지점의 지원 고무보트 CRRC에 통신병과 함께 남아 해상 경계 및 비상통신을 확보하는 것이다. 내 명령 없이는 절대 보트를 떠나지 마라. 알겠나? 정식 훈련생을 단순 보트 경계병으로 강등시킨 것이었다. 침투조에 포함된 동기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만 아무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서연은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해녀로서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베타루트. 그가 말한 그 위험한 지름길. 오늘 밤의 물때와 조류 차트를 볼 때 그곳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물이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만조 시간과 겹쳐 있었다. 그녀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의 얼어붙은 눈빛은 그 어떤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 복종해야 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저 오만한 지휘관이 동료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바다는 거칠었다. 집어삼킬 듯한 어둠 속에서 고속단정이 소리 없이 파도를 갈랐다. 침투 지점 바페시 500m 전방. 알파 침투조 6명 강인철 중위 포함. 이 검은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차가운 밤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서연은 통신 장비를 담당한 어린 통신병과 함께 흔들리는 고무보트 위에 남겨졌다. 보트가 파도에 따라 위아래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침묵. 무정위에서 들려오는 주기적인 스태틱 소음만이 그들이 우주에서 완전히 고립되지 않았음을 알려줄 뿐이었다. 한편 강인철이 이끄는 침투조는 어둠 속을 헤엄쳐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알파 루트로 간다. 전부 나를 따르라. 그는 공식적으로 외쳤지만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약속된 통로를 벗어나 베타 루트의 좁은 입구로 방향을 틀었다. 훈련생들은 그저 그를 따를 뿐이었다. 그들은 강인철의 기억력에 의존해 좁은 용암 동굴 속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강인철의 기억은 10년 전의 것이었다.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그들이 동굴의 가장 좁은 구간, 바늘구멍이라 불리는 곳을 통과할 때쯤 재앙이 닥쳤다.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거센 만조의 물살이 동굴 안쪽에서 역으로 밀려왔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의 작은 태풍들이 동굴 내부의 지반을 약화시킨 상태였다. 강한 조류가 동굴벽의 퇴적물을 흔들었고 순식간에 시야가 0으로 변했다. 완전한 펄아웃 살트아웃 상태였다. 젠장 시야 확보가 안 된다. 훈련생들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그들이 막 통과해 온 입구 쪽에서 쿠르르릉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암석이 무너져 내렸다. 퇴로가 막혔다. 그들은 완벽하게 갇혔다. 다이브 라이트를 켰지만 빛은 한치 앞에 진흙탕물을 뚫지 못했다. 강인철이 나침반을 확인했지만 용암 동굴의 철 성분 때문에 나침반 바늘이 미친 듯이 돌고 있었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다. 중위님 무전이 안 됩니다. 먹통입니다. 산소 잔량 40% 이대로라면? 한 훈련생이 패닉에 빠져 호흡을 거칠게 몰아쉬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산소가 급격히 소모되고 있었다. 조용히 해 호흡 아껴 강인철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공포가 서려 있었다. 완벽한 장교였던 그가 자신의 오만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부하들을 생매장시킨 것이다. 보트 위 이서연이 시계를 확인했다. 약속된 15분 차 무전 체크 시간이 지났다. 통신병이 긴장한 목소리로 무정이를 잡았다. 알파팀, 여기는 오버워치, 무전 응답하라. 오버... 치지직 하는 잡음뿐이었다. 통신병이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럴 리가... 무정이가 고장났을까요? 이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절벽을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장갑을 벗고 맨손을 파도가 치는 바다수면에 가만히 얹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것은 바다의 심장 박동을 느끼는 해녀들만의 방식이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바다의 리듬이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는 공기로는 전달되지 않은 물을 타고 온 아주 깊고 둔탁한 진동, 방금 전에 그 암석 붕괴음을 피부로 느낀 것이다. 20분, 두 번째 무전 체크도 지나갔다. 규정은 명확했다. 30분까지 응답이 없으면 즉시 사령부에 구조 요청을 보고하고 현 위치를 고수할 것. 하지만 이서연은 알았다. 그들에게 30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만약 그들이 갇혔다면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오직 탱크 속의 공기뿐이었다. 길어야 40분. 진해에서 구조팀이 출동하는 데는 최소 몇 시간이 걸렸다. 안 됩니다. 규정상 기다려야. 통신병이 울먹이며 말했다. 이서연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규정대로면 그들은 죽습니다. 하지만 강중위님의 직접 명령이. 이서연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트윈 탱크 이중 공기통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분의 안전 유도줄과 스페어 산소통을 챙겼다. 사령부에 보고해. 그녀가 통신병에게 명령했다. 알파팀, 거제도 동굴 시스템에 조난된 것으로 추정. 내가 지금 단독으로 구조에 진입한다고. 이 하사님 미쳤습니까? 자살행위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서연은 다이브 마스크를 썼다. 그녀는 칠흑 같은 절벽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그 어둠을 꿰뚫고 있었다. 아니, 나는 안다. 그녀의 귓가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렸다. 바다는 듣는 자에게만 길을 말했대 준단다. 이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둡고 차가운 밤바다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휘관과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그 미지의 심연 속으로 혼자서 뛰어든 것이다. 이서연이 칠흑 같은 바닷속으로 사라지자 보트 위에 남겨진 어린 통신병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보다 저 작은 하사가 이 미친 바다의 어둠 속으로 혼자 사라졌다는 비현실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령부에 보고했다. 벨은 3번 훈련생, 알파팀 구조를 위해 단독 진입 반복한다. 단독 진입. 한편 이서연은 물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모든 인위적인 감각을 껐다. 그녀는 거친 조류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맡겼다. 파도가 그녀를 해안 절벽 쪽으로 밀어붙이도록 내버려 두면서 에너지를 비축했다. 그녀는 강인철이 말한 알파 루트의 입구를 지나쳤다. 그는 절대 이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해안선을 따라 더 나아가 베타 루트라고 불리던 좁은 바위 틈 입구에 도달했다. 입구는 이미 붕괴의 여파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거대한 바위들이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고 흙탕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훈련받은 UDT 다이버라면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할 레드존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에게 이곳은 그저 조금 혼란스러운 제주 앞바다의 숨고리일 뿐이었다. 그녀는 동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리고 즉시 다이브 라이트를 껐다. 완벽한 어둠, 앞뒤도. 위아래도 분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암흑이었다. 라이트 불빛은 이 짙은 펄실 속에서는 난반사되어 오히려 시야를 방해할 뿐이었다. 현대 군사훈련은 여기서 끝난다. 나침반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유도줄은 이미 끊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서연의 훈련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보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해녀였던 할머니의 감각, 어머니의 감각, 그리고 수백 년간 이 바다에서 살아남은 모든 여인들의 감각을 깨웠다. 첫째, 그녀는 조류를 읽었다. 그녀는 몸의 모든 힘을 빼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 이 미로 같은 동굴 안에서도 물은 흘러야 했다. 주입구는 막혔지만 물은 어떻게든 바다로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뺨에 와닿는 미세한 물의 흐름, 그 빠져나가는 물길을 감지했다.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이자 그들이 갇힌 곳으로 향하는 역방향의 이정표였다. 둘째, 그녀는 물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훈련에서 절대 금지된 행동, 마스크의 실을 아주 미세하게 열어 물 한 방울을 코끝으로 가져왔다. 그녀는 맛의 차이를 느꼈다. 갇힌 지 오래되어 산소가 없는 죽은 물의 맛과 방금 붕괴가 일어나 암석의 성분이 노출된 새로운 물의 맛, 그리고 그 아래 아주 희미하게 쇠맛. 그것은 피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인간이 내뱉는 이산화탄소와 아드레날린이 물에 녹아든 공포의 냄새였다. 그녀는 갇힌 동료들의 공포 섞인 숨결의 냄새를 쫓았다. 셋째, 그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호흡 소리를 죽이고 물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진동에 귀를 기울였다.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패닉에 빠진 훈련생의 호흡기에서 새어나오는 가늘고 높은 금소금, 공기통이 바위에 부딪히는 클링하는 절박한 소리였다. 그녀는 그 모든 감각을 따라 어둠 속을 유영했다. 한편 동굴 깊은 곳의 막다른 공간, 그곳은 지옥이었다. 6명의 대원들은 붕괴로 인해 형성된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다. 한 명은 낙석에 팔이 부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이미 패닉에 빠져 자신의 장비를 쥐어뜯으며 호흡을 낭비하고 있었다. 진정해, 이 멍청아 숨 아껴. 강인철이 그를 뜯어말리며 소리쳤지만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그들 모두의 산소 게이지가 붉은색 경고등을 깜박이고 있었다. 이제 정말 몇 분 남지 않았다. 강인철은 절망했다. 그의 완벽했던 군 생활, 그의 자부심, 그의 모든 것이 이 차갑고 어두운 무덤 속에서 끝나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을 죽음으로 이끈 무능한 지휘관으로 기억될 터였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라이트 불빛이 닿지 않는 저편의 짙은 펄 속에서 무언가가 유령처럼 떠올랐다. 훈련생들은 자신들이 이미 죽어서 환각을 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유령은 다가와 자신의 다이브 라이트를 켰다. 빛이 혼돈을 갈랐다. 백제문, 이서연 하사. 그들이 버렸던, 강인철이 임무에서 배제했던 바로 그 여군이었다. 강인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죽음의 구렁텅이에 처넣은 부하들, 그리고 그들을 구하러 온 것은 자신이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수치심이 그의 숨통을 졸랐다. 이서연은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인철에게 경례를 붙이거나 상황을 보고할 시간조차 없었다. 이곳은 그녀의 바다였고 그녀의 방식이 곧 법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패닉에 빠진 훈련생에게 유영해 가더니 그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물속에서 둔탁하게 울리며 그의 패닉을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녀는 그의 입에서 호흡기를 거칠게 뽑아낸 뒤 자신이 여분으로 가져온 비상용 산소통 스페어 탱크의 호흡기를 그의 입에 물렸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자 그가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인철의 산소 게이지를 확인했다. 그 역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을 가리키고 그들이 온 방향이 아닌 동굴의 다른 쪽 어둠을 가리켰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했다. 했다. 강인철은 중위였고 그녀는 하사였다. 하지만 이 죽음의 무덤 속에서 계급은 무의미했다. 오직 생존 기술만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는 굴복했다. 그는 남은 4명의 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103번을 따르라고. 이서연은 그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길은 이미 무너졌고 위험했다. 그녀는 자신이 감지한 빠져나가는 물길을 따라 그들을 이끌었다. 그녀의 할머니는 용암 동굴에는 언제나 여러 개의 숨구멍이 있다고 가르쳤다. 그녀는 그 숨구멍을 찾아 나선 것이다. 하지만 통로는 점점 더 좁아졌다. 이것은 동굴이 아니라 바위 틈에 가까웠다. 그들은 공기통을 벗어 몸 앞으로 밀어 넣으며 한 사람씩 겨우 기어가야 했다. 폐쇄 공포증이 그들의 목을 졸랐다. 그때 지옥주에서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했던 바로 그 훈련생이 다급한 손짓을 보냈다. 그의 공기통이 완전히 바닥난 것이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목을 움켜쥐었다. 그는 여기서 죽는 것이다. 다른 대원들이 공포에 질려 멈춰섰다. 그 순간 이서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주 호흡기를 입에서 떼어 그에게 물렸다. 버디 브리딩, 버디 브리딩. 하지만 이 좁은 통로에서 두 사람이 하나의 공기통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서연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메인 공기통을 그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가라는 손짓을 했다. 그녀는 이제 공기 공급원이 없었다. 오직 그녀의 뱃속에 남은 한 줌의 공기뿐이었다. 다른 대원들은 경악했다. 저 여자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동료를 위해 자살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서연은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바위 틈에 고정시키고 숨을 참았다. 그녀는 즉시 깊은 명상 상태, 해녀의 그 경지로 들어갔다. 심장 박동을 늦추고 모든 산소 소모를 중지시켰다. 그녀는 유도줄을 잡고 공기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끌어당겼다. 1분, 2분, 폐가 불타는 듯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익숙한 친구였다. 이것은 20m 아래의 바위 틈에서 전복을 따던 그 고통이었다. 그녀는 버틸 수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다이브 라이트 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푸르스름한 달빛이었다. 출구였다. 그녀의 공기통을 맨 훈련생이 바위 구멍에서 튀어나와 드넓은 밤바다로 솟구쳤다. 이어서 다른 대원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인철 중위가 빠져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서연이 그 구멍에서 떠올랐다. 그녀는 격렬한 육체 노동을 하며 3분 이상을 공기 없이 버틴 상태였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였다. 그녀는 수면을 부수고 머리를 내밀었다. 숨빗소리. 하지만 그것은 승리의 휘파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찢어질 듯 절박하고 거친 생명을 갈구하는 외침이었다. 그 처절한 소리가 거친 파도 소리를 가르고 울려 퍼졌다. 보트 위의 통신병이 그 소리를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거친 숨을 한두 번 몰아쉬더니 이내 호흡을 안정시켰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들 모두를 살려냈다. 강인철 중위는 수면 위에 뜬 차에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파괴하려 했던 여자, 짐 덩어리라고 불렀던 존재. 그녀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고대의 감각으로 불가능한 미로를 통과했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부하에게 공기통을 넘기고 초인적인 의지력으로 살아남았다. 그의 편견은 부서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 그는 그녀에게 헤엄쳐 다가갔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은 엉망이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두 가지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절대적인 경외감, 그리고 뼈를 깎는 듯한 참회였다. 거제도 동굴 사건은 UDT 훈련소의 전설이 되었다. 공식적으로 이 작전은 훈련 규정 위반 및 지휘관의 독단적 판단으로 인한 실패로 기록되었다. 강인철 중위는 장비 손실 및 작전 경로 이탈의 책임을 물어 공식적인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감봉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UDT 지휘부의 모든 이들은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강인철 중위는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 살아남은 모든 훈련생들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버브렘 4번 이서연 하사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 앞에서 구두를 부딪혀 차렷 자세를 취하더니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미안하다. 103번 훈련생.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의 오만함과 편견이 나와 내 부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향한 나의 모든 모욕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살렸다. 나는 지휘관으로서도 UDT 대원으로서도 자격을 상실했다. 당신에게 내 목숨과 부하들의 목숨을 빚졌다. 이 공개적인 사과는 그 어떤 훈련통과 의식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했다. 이서연은 더 이상 104번이나 여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하사였다. 적진의 심장부에서 지휘관을 포함한 5명의 대원을 단독으로 구해낸 UDT 대원. 그들은 그녀를 진해의 세이렌 혹은 해모 하이모, 바다의 어머니라는 경외심 가득한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해녀식 감각과 호흡법은 더 이상 이단의 기술이 아니라 윤태웅 상사의 감독해 UDT 수중 침투교리 편람회 특별 연구 과제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중 침투 및 탐색 구조 분야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요원이 되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지하 벙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위기 대응 상황실 민간인 복장의 고위 관계자들과 해군 작전 사령부의 장성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거대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동해 심해의 수중 음파 탐지기 데이터가 떠 있었다. 유령입니다. 한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것은 유령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몇 주 전부터 한국과 미국을 잇는 핵심 해저 통신 케이블 TK1이 매설된 동해의 깊은 해구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감지되고 있었다. 그것은 재래식 잠수함이 아니었다. 소리가 거의 잡히지 않는 완벽한 음향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기존의 어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속했다가 심해의 압력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추적에 나섰지만 유령의 꼬리는커녕 희미한 음향 신호조차 잡지 못했다.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 이상입니다. 국정원 박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유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케이블을 도청하는 것인가? 아니면 유사시 대한민국 전체를 마비시키기 위해 폭발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전쟁 시 주력 함대를 매복 공격하기 위해 해저 지도를 완성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것이 가장 큰 공포였다. 이 유령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고
설사 전쟁을 각오한다 해도 목표물을 특정할 수 없으니 공격조차 불가능했다. 기술이 완벽하게 패배한 순간이었다.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손제독 진화의 사령관 이 입을 열었다. 기술이 실패했다면 인간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는 윤태영 상사의 보고서 그리고 이서연 하사에 대한 비공식 파일을 회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서연과 윤태용 상사는 극비리에 서울로 이송되었다. 그들은 국정원 지하 벙커에서 박 부장을 만났다. 박 부장은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는 이 하사에게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음파 탐지 기록, 유령의 예상 이동 경로, 그리고 그것이 탐지되는 심해의 깊이. 이 하사,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음파 탐지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건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됐소. 이 물체는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아. 물고기처럼 움직이지. 그리고 항상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깊은 해구에 머물러. 그가 작전 계획을 밝혔다. 작전명 흑귀 헤이구이. 검은 거북이처럼 심해에 접근해 이 유령의 실체를 확인해야 하오. 그는 작은 장치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우린 이걸 놈의 선체에 붙여야 하오. 최신의 양자 시그니처 추적기요. 이것만 붙이면 놈이 어디로 가는지, 모항이 어딘지 알 수 있소. 윤태용 상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 수심은 포화 잠수사들도 자유롭게 기동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게다가 저 물체는 분명 접근하는 모든 것을 탐지할 센서를 갖추고 있을 겁니다. 맞소? 박 부장이 인정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술이 실패한 거요. 놈은 전자신호, 음파 탐지기 펄스, 심지어 제호흡기의 미세한 소음까지 감지하는 것 같소. 그래서 우린 유령을 잡기 위해 또 다른 유령을 보내야 하오. 그의 시선이 이서연에게 고정되었다. 그들이 이서연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첫째, 그녀는 초고압 환경을 견뎌내는 해녀의 신체를 가졌다. 둘째, 그녀는 제로시아에서도 전자장비 없이 오직 감각으로 항해할 수 있었다. 즉, 그녀는 전자신호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셋째, 그녀의 숨빗소리 제어 능력과 명상 상태의 호흡은 산소 소모를 극한까지 줄여 거의 완벽한 무소음 침투를 가능하게 했다. 그녀는 적의 유령 잠수정을 사냥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 유령이었다. 윤태용 상사는 침묵했다. 그는 그녀를 최고의 군인으로 만들었지만 이제 국가는 그녀에게 순교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이 임무의 생還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하사, 박 부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오. 자원자를 찾는 거요.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가 걸린 국가의 요청이요. 이서연은 흐릿한 소나 이미지 속에 유령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두운 바다로 뛰어들었던 그녀의 조상들을 생각했다. 그녀는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훈련받았다. 이제 그녀는 국가 전체를 지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다. 그것은 그저 더 깊은 물질일 뿐이었다. 규모가 다를 뿐. 원칙은 같았다. 심하애를 존중하고 맡은 일을 해내고 살아서 돌아온다. 그녀의 대답은 수영장에서 그리고 윤 상사의 사무실에서 했던 대답과 같았다. 제가 하겠습니다. 작전 준비는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그녀에게는 표준 UDT 장비가 아닌 심해의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된 유연한 시제품 심해 잠수복과 기포와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한 실험용 폐쇄회로 재호흡기가 지급되었다. 마지막 테스트는 고압 챔버에서 이루어졌다. 기술자들과 군의관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압력 게이지를 지켜보았다. 게이지의 바늘은 이미 통상적인 인간의 치사량을 넘어 동해 해구의 압력을 가리키고 있었다. 국정원 요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챔버 안의 이서연은 고통스러워하는 대신 명상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압력과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압력 평형을 맞추고 있었다. 그녀는 압력이 자신을 짓누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과하도록 만들었다. 그녀의 심박수는 분당 30회까지 떨어졌다. 그녀는 윤태용 상사가 말했던 것처럼 바다와 하나가 되고 있었다. 임무 수행 가능.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서연은 그녀를 작전 지점까지 데려다줄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소넌이람에 승선했다. 출항을 알리는 육중한 해치가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눈을 감았다. 짠바다 내음 대신 재순환되는 공기 냄새가 폐를 채웠다.
그녀는 생애 가장 깊은 물질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손원이람은 동해의 가장 깊은 해구, 칠흑 같은 협곡 속에서 유령처럼 기동하고 있었다. 잠수함 내부의 공기는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승무원이 소음을 죽이고 자신의 위치를 고수했다. 그들의 성공 여부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제 단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다. 이서연은 어로의 발사관과 연결된 특수감압 챔버에 홀로 누워 있었다. 이미 몇 시간 전에 그녀의 몸은 심해의 압력에 완벽하게 적응을 마친 상태였다. 실험적인 제호흡기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산소를 공급하고 있었다. 표적 예상 지점 접근, 3분 후 흑귀 작전 개시, 함장의 냉정한 목소리가 인터컴으로 울렸다. 챔버 안으로 차가운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외부 해치가 열리는 육중한 금소금과 함께 그녀의 눈앞에 완벽한 어둠이 나타났다. 이것은 진해의 바다도 거제도의 동굴도 아니었다. 이곳은 심해 샨카가이, 빛이 존재하지 않는 수백 미터 아래의 압력이 온몸을 뼈째 으스러뜨릴 듯 짓누르는 절대적인 공허의 세계였다. 그녀는 이제 위아래를 막론하고 반경수 킬로미터 내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온기를 가진 인간이었다. 그녀는 잠수함을 떠나 소음을 최소화한 소형 DPB 수중 스쿠터에 몸을 의지한 채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기계의 동력을 껐다. 이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아주 작은 기계음도 적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릴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오직 자신의 힘과 자신의 감각에만 의존해야 했다. 그녀는 해녀로서의 모든 감각을 국가의 운명이라는 무게감 속에서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그녀는 들었다. 엔진 소리를 들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물의 장막 속에서 조류의 흐름과 다르게 움직이는 잘못된 침묵, 거대한 물체가 물을 밀어내며 발생하는 미세한 파동을 들으려 애썼다. 그녀는 느꼈다. 수압은 일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피부 감각이 어둠 저편에서 다가오는 아주 미세한 압력파 야리볼을 감지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맛을 보았다. 이곳의 물은 플랑크톤과 소금 맛이 났다. 하지만 저 앞쪽은 달랐다. 다시 느껴지는 그 소의 맛. 하지만 이번엔 동굴에서 느꼈던 공포의 이산화탄소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존의 맛, 전기의 맛이었다. 최첨단 기술이 바다에 흘리고 있는 화학적 흔적이었다. 그것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도 잡히지 않았던 그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것은 헤엄치지 않았다. 미끄러지고 있었다. 기존의 잠수함과는 완전히 달랐다. 유선형의 동체는 마치 거대한 고래처럼 보였지만 표면은 음파를 흡수하는 비늘 같은 특수 타일로 덮여 있었다. 프로펠러가 없었다. 소리 없는 자기 유체 역학 추진기 MHD가 물의 와류를 만들어내며 움직이는 듯했다. 흑귀 인간이 만든 괴물, 레비아탄이었다. 그것은 이서연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해적 케이블을 향해 천천히 오만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이서연의 심박수가 분당 30회까지 떨어졌다. 그녀는 완벽한 물질 상태에 돌입했다. 그녀는 상어를 향해 다가가는 한 줄기 해초처럼 모든 기척을 죽이고 표류하듯 접근했다. 그녀의 손에 흑귀 추적기가 들려 있었다. 강력한 자석이 내장된 장치였다. 10m, 5m. 그녀의 팔이 뻗어나갔다. 그녀는 추적기를 놈의 꼬리 부분 선체에 올려놓았다. 철컥. 그녀에게는 천둥처럼 들리는 그 소리와 함께 장치가 달라붙었다. 이모관숙! 하지만 재앙은 바로 그 순간에 닥쳤다. 놈이 알아차렸다. 그 잠수정은 다이버의 생체 신호가 아니라 추적기 자체의 금속과 미세한 전자 신호를 감지한 것이다. 스윅! 잠수정의 비늘 같은 표면 전체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발광하더니 강력한 전류 방출 Electrical Discharge이 그녀를 덮쳤다. 특수 잠수복이 즉사를 막아주었지만 엄청난 충격이 그녀의 모든 전자장비를 태워버렸다. 그녀의 생명줄이었던 폐쇄회로 제호흡기가 쇼트되었다. 치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통신기와 항법 장치가 모두 꺼졌다. 삶아지는 듯한 고통과 얼어붙는 듯한 충격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잠수정의 추진기가 최대 출력으로 작동했다. 그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다. 놈은 물을 접어버렸다. 거대한 무소음의 와류,
볼텍스가 폭발하며 이서연의 몸을 격렬하게 후려쳤다. 그녀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장난감처럼 수천 미터를 굴러가며 내동댕이 쳐졌다.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녀는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그녀는 간신히 몸의 균형을 잡았지만 이미 지옥의 한가운데에 떨어져 있었다. 제호흡기는 완전히 죽었다. 통신도, 위치 추적도 불가능했다. 손원이람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제호흡기를 버리고 등에 매달린 마지막 비상용 소형 공기통 베일아웃 탱크에 연결했다. 이 깊은 수심에서 이 공기통으로는 길어야 10분이었다. 그녀는 죽을 것이다. 그녀는 싸움을 멈췄다. 10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이산화탄소가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며 익숙한 고통이 폐를 짓눌렀다. 그녀는 할머니를 생각했다. 해녀는 발버둥치며 죽지 않는다. 욕심을 부렸거나 혹은 바다가 그들을 집으로 부를 때 죽음을 맞이할 뿐이다. 그녀는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이곳은 모든 것의 근원인 가장 깊은 바다였다. 죽음을 맞이하기에 나쁜 곳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야가 검은 터널처럼 좁혀져 갈 때 그녀는 무언가를 보았다. 기계가 아니었다. 빛도 아니었다. 그것은 눈이었다. 거대한 접시만한 크기의 눈이 어둠 속에서 그녀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심연 속에서 진정한 레비아탄이 떠올랐다. 향유고래, 이 깊은 심해의 유일한 포식자이자 이곳에 속한 유일한 존재, 그것은 대왕 오징어를 사냥하다가 이 이상하고 작은 생명체를 발견한 것이다. 고래는 잠수함보다 더 거대했다. 피부는 거대한 오징어들과의 싸움에서 생긴 흉터로 가득했다. 고래가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리고 소리를 냈다. 노래가 아니었다. 클릭, 클릭하는 깊고 둔탁한 음파. 그 소리가 물을 통해 그녀의 몸을 통과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녀를 검사하는 교감이었다. 죽어가던 이서연은 그 눈을 바라보았다. 공포는 없었다. 오직 경외감만이 존재했다. 심해의 진정한 주인.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생각했다. 나도 당신처럼 바다의 일부입니다. 고래가 다시 한번 클릭 소리를 냈다.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래는 그녀를 금속괴물 잠수정과는 다른 이곳에 속한 존재로 인식한 듯했다. 고래는 그녀의 아래쪽으로 이동했다. 그녀를 들어 올리지 않았다. 그랬다면 그녀는 급격한 압력 변화로 즉사했을 것이다. 고래는 그저 그녀를 거대한 머리로 부드럽게 밀었다. 특정한 방향으로. 이서연은 이유를 몰랐지만 그 존재를 믿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의식과 공기통 바닥에 남은 마지막 산소 분자를 쥐어짜 그 방향으로 헤엄쳤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느꼈다. 바닷속의 강, 상승조류 updraft current였다. 고래는 이 바다의 지도를 알고 있었다. 녀석은 그녀를 수면으로 향하는 고속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어준 것이었다. 고래는 마지막으로 클릭 소리를 내고는 작별 인사처럼 다시 사냥을 위해 심연 속으로 사라졌다. 이서연은 의식을 잃은 채 그 거대한 상승조류에 몸을 맡겼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지만 그녀의 생존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살아 돌아올 수 없었던 심연에서 바다 그 자체의 인도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서연 하사가 실종된 지 6시간이 지났다. 손원이람의 작전 통제실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의 비상 공기통에 남아있던 산소는 이미 몇 시간 전에 바닥났어야 했다. 수백 미터 심해의 압력과 저천증을 고려할 때 생존 확률은 0이었다. 작전은 공식적으로 실패로 기록될 위기였다. 함장은 작전 구역을 이탈하여 철수 준비를 명령해야 할 기로에 서 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요원을 잃었고 국가는 여전히 유령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작전 구역에서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해역을 수색하던 해상 초계 헬기에서 다급한 무전이 날아들었다. 부유물 발견 반복한다. 부유물 발견? 세상에. 사람이다 생존자 발견. 구조 헬기가 끌어올린 것은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의 생화는 군 의료진과 국정원 과학자들을 패닉에 빠뜨렸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생존이었다. 그녀의 공기통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그녀의 몸은 치명적인 이산화탄소 중독이나 감압병 잠수병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깊은 잠을 잔 사람처럼 며칠 만에 회복했다. 수십 명의 과학자, 심리학자들이 그녀에게 매달려 그 잃어버린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물었다. 그녀는 공식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다. 목표물의 추적기 부착 성공. 직후 적의 전자 충격 및 와류 공격으로 모든 장비 소실, 의식 상실. 이후 해수면에서 의식 회복. 그녀는 향유고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군사보고서에 기록될 내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녀와 심해의 주인이 나눈 신성한 교감이자 비밀스러운 약속이었다. 군 당국은 그녀의 생존을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현된 특이체질 해녀에 기반한 설명 불가능한 생리학적 기적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그녀가 부착한 추적기는 그녀의 장비가 파괴되기 직전까지 결정적인 데이터를 본부 서버로 전송했다. 흑귀의 잠수정의 이동 경로는 실시간으로 추적되었고 그 모항이 적대국의 비밀 기지임을 밝혀냈다. 대한민국은 이 결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적국의 가장 은밀한 전략 무기 카드를 무력화시켰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이서연은 청와대 지하 벙커로 불려갔다. 그곳에서 대통령과 국정원장, 그리고 손재독과 윤태용 상사만이 참석한 비밀 수여식에서 그녀는 대한민국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등급의 훈장인 태극무 공훈장을 받았다. 그녀는 국가를 구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영웅이 되었다. 그날 저녁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난 후 윤태용 상사가 사복 차림의 이서연을 진해의 작은 선술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잔에 술을 채웠다. 그의 눈에는 스승으로서의 자부심과 아버지와도 같은 연민이 가득했다. 자랑스럽다. 이 하사. 그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아니, 이제 이 중사라고 불러야겠군. 파격적인 진급이 기다리고 있을 게다. 해군 본부에서는 자네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심해 침투 전략 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자네는 이제 UDT의 교관으로서 전설을 만들게 될 거야. 이서연은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의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상사님, 말하익. 저는 전역하려 합니다. 윤태용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무슨 말인가? 그게 모든 것을 증명해냈는데, 모두의 편견을 깨부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포기하는 거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서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심해 그 자체처럼 깊고 평온했다. 거제도 동굴에서 저는 제 동료들을 구했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해 작전은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생명체였습니다. 그녀는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만난 두 개의 레비아탄을 떠올렸다. 인간의 오만함이 만든 차가운 쇠고래. 그리고 생명 그 자체였던 따뜻한 향유고래. 저의 적은 그 잠수정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적은 오만함이었습니다. 저의 오만함, 밀러의 오만함, 그리고 강중희님의 오만함. 저 금속 괴물을 만든 자들의 오만함까지도요. 그 고래는 군인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다에 속한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저의 의무는 더 이상 깃발을 향하지 않습니다. 저의 의무는 바다, 그 자체를 향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비밀을 캐거나 누군가를 파괴하는 대신 생명을 구하고 싶습니다. 윤태응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슬펐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 제자는 이미 자신의 가르침을 넘어섰다는 것을. 그녀는 바다와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바다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에필로그. 몇 년 후 거친 태풍이 제주 앞바다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어선 한 척이 조난되어 좌초된 채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해경 헬기는 거센 바람 때문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때 폭풍우를 뚫고 최첨단 구조선 한 척이 현장에 도착했다. 배의 측면에는 선명한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순비 해양구조대 순비 마린 레스큐팀. 대장님 선체 좌측 파손 3분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구조선의 지휘석, 햇볕에 그을리고 세월의 흔적이 부드럽게 새겨졌지만
그 눈빛만은 심해처럼 깊어진 이서연 대장이 헤드셋에 명령을 내렸다. 구조팀 진입. 그녀의 지시에 따라 UDT 베테랑들과 그녀가 직접 훈련시킨 제주의 젊은 다이버들이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구조선의 운영실에서 모든 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것은 흉터가 남은 얼굴의 중년 남성, 강인철 실장이었다. 그는 해군에서 명예롭게 퇴역한 후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작전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이서연은 직접 마지막 선원을 끌어안고 파도를 뚫고 나왔다. 그리고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며 모두에게 작전 완료를 알리는 맑고 힘찬 순비 소리를 내뿜었다. 그것은 더 이상 생존의 절박한 소리가 아닌 구원의 소리였다. 그들의 소박한 구조대 본부, 은퇴한 윤태용 상사는 이제 그들의 수석기술 고문이 되어 해군으로부터 기증받은 최신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었다. 벽에는 국제해양안보재단과의 파트너십 협약서가 걸려 있었다. 그 재단의 이사장은 은퇴한 미 해군 대위 데릭 밀러였다. 폭풍이 지나간 저녁, 이서연은 한림의 바위 언덕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한때 도망치려 했던 그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한 해녀 문화 학교에 어린아이들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한 여자아이가 그녀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다. 대장님, 아까 폭풍 속에서 무섭지 않으셨어요? 바다가 정말 화가 난 것 같았는데 독독독독독 달아선리따바스 내거. 이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바다는 화를 내는 게 아니란다. 아가야, 그저 강력할 뿐이지. 그녀는 아이의 가슴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우리는 바다와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바다를 듣는 거란다. 존중하고. 그리고 그 파도를 함께 타는 거지. 그녀는 자신이 도망치려 했던 그 운명을 이제는 가장 위대한 힘의 근원으로 끌어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 속에서 그녀는 그날 심해에서 들었던 그녀의 영원한 파트너인 그 거대한 존재의 희미한 클릭 소리를 듣는 듯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평화를 찾은 것이다.